혼자 있으면 나무가 위태롭답니다. 두나무, 세나무가 같이 있으면요, 바람도 같이 견디고, 이렇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혼자 있지 않게. 그래서 어느 사이에 저희가 몇 번째, 네 번째 모임. 특별히 이 물만골 문화센터 문화연구소 그 인문학 첫 콘서트에 이렇게 일본가에 기적 우리 강사로 오셨고 우리 모임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강정민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 나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잠시만요. 그림책을 강의하게 될 거라고는 그림책을 강의하게 될 거라고는 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그림책을 제가 한 달 전에 김 목사님한테 받아보고서 이 그림책은 뭐랄까 이게 아이들은 봐서 절대 이해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도 보고 분명히 작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강의하면서 같이 읽어 나갈 텐데, 과연 어른들도 그 작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 그림책만 보고서는 이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그림책을 넘어서서 제가 아무래도 제 석사 논문이 또 생태 논문이거든요. 생태 논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제 스타일대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책이니까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친구의 무리의 친구들이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사막은 너무 뜨겁고 골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사는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어떤 것도 마땅치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이 과정은 뭐 지구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근대의 역사 과정,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강남 개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강남도 사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뽕나무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70년대부터 근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은 근대화 과정의 역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고리의 숲. 안녕하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직 한 번 안 오셨는 날에 네, 좀 오시고 안 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아닌데. 자료를 여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디의 숲이 나타났어요. 숲을 들었으니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아른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 내 친구들은 나무 사이에서 뛰놀고 푹신한 이끼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중과 우주체 하고 있는데 그림책 치고는 좀 그림도 그랬는데 이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를 조금 베어내 모닥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잘려나간 나뭇가지 사이로 비가 들이쳐 모닥불이 꺼져버렸지요. 추위를 피할 곳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내자 숲은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어요. 나무를 베어낼수록 나무를 설 일도 더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제 강의안을 읽을 텐데,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이 작가가 분명히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여름이 왔어요.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는데 그늘을 들이울 나무가 모자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내 현관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나무 다루는 솜씨가 늘었어요. 그리고 여름 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든 멋진 물건들도 이리저리 나뒹굴었지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는 항상 효용의 가치 이상으로 인간의 욕심이 무한대로 발전하면서 효용의 가치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럴수록 계속 쓰이면 더 커지고, 그럴수록 인간의 욕심은 더 커지고, 그럴수록 이 자연 생태계는 더욱더 파괴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이 그림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했어요. 골치 아픈 문제를 싹 해결할 만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모든 물건을 밧줄로 묶읍시다, 장벽을 쌓읍시다,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나무들을 죄다 베어냈어요. 마지막 한 그루만 빼고요. 그 나무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쓸모없으니까요. 풀떼기나 다름없는 나무 한 그루만 딱 남고 다 베었습니다. 다 베고 이 장막을 설치했거든요. 사람들은 베어낸 나무로 장벽을 높이 세웠어요. 함께 일하는 것은 더없이 즐거웠어요. 장벽이 완성되자 더없이 뿌듯했지요. 여기까지는 즐거웠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엄청 장면이 변화됩니다. 마을은 바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빨래가 날아가는 일도 없었어요. 텃밭의 채소도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랐어요. 드디어 살기 딱 좋은 마을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 바로 요 밑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죠.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만 해도 딱 나타나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공 아파트만 해도 89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그게 없어요. 바리게이트가. 2000년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바리게이트에서 외부인과 철저히 차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 작가가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높은 장벽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변해갔어요. 얼마 안 가 사람들은 노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행복하던 마을은 인정머리 없고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의 마음에도 높은 장벽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도시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우리 양배추 농사가 잘 된다고 냄새 내는 것 같아. 누가 우리 집으로 엿보고 있어, 정말이야. 아무래도 문을 더 튼튼하게 손봐야겠어. 그래서 텃밭 울타리를 쳐요. 창문을 달아야겠어요. 하지만 장벽을 세우느라 난 나무는 죄다 베어버린 뒤였지요. 얼마 뒤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무 생각나니? 작고 약한 게 꼭 풀떼기 같은 나무 말이야. 우리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으마. 이 도끼를 가져가렴 하면서 애 보고 마지막 나무를 베어오라고 시키거든요. 장벽 너머로 가서 그 나무가 아직 있으면 베어오란 말이지. 알았지?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을을 빠져나와 작은 나무 앞에서 서로 만나자 어른들의 말 따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깔깔 웃고 뛰고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나무를 돌보고 씨앗을 모았지요. 아이들은 날마다 마지막 나무를 찾아갔고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걸 보며 뿌듯해했어요. 아이들은 차마 마지막 나무를 뺄 수 없었지요. 그나마 이게 그림책이다 보니까 동심은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밤마다 어른들은 왜 나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마지막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나무와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밖으로 나가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집으로 나무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나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널빤지를 보고 어른들은 나무가 왜 그렇게 반듯하고 매끈한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익으면 되겠다라거나 좋구나 라고 할 뿐이었지요. 어른들은 널빤지에 못질을 해서 창문을 덧대거나 울타리를 고칠 뿐 단 한 번도 밖을 내다보거나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널판지를 덧댄 창문들이 덜컹거리고 새로 만든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 나무를 다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벽 이게 하나씩 애들이 따가지고 부모님한테 속였던 거죠. 마지막 나무는 그대로 있었어요. 환한 햇살 아래에 선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 적이 아니라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나무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솔솔 불어오고 햇살은 땅 위에 아릉아릉한 그늘을 드리웠지요. 그 풍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특히 도시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함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더없이 즐거웠어요. 무너진 장벽을 보니 더없이 뿌듯했지요.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어린 나무를 돌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숲도 함께 자랐어요. 그렇게 마지막 나무는 첫 번째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생태와 같이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학자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조금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읽으면 한 10분 만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안을 써왔거든요. 예. 앞에 한번 빨리 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었으니까 그 밑에요. 한 그루 작은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이십니까? 예,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그림책이다. 그 밑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 밑에 줄거진 부분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단지 나무를 베는 문제가 아니다. 이 그림책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자연환경, 즉 생태계 붕괴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관계와 소통도 단절시켜 끝내는 문명의 파멸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단지 나무를 베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그림책을 통해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태계의 의미와 인간을 둘러싼 재반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생태계 파괴는 인간 문명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현대 세계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많은 물질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생태계를 파괴적인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총체성을 상실되었으며 여기에서 파급되는 문제들은 인간들의 삶을 심각한 위기의 국면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면서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양의 근대는 항상 인간 중심이고 인간 우위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어느 종족이 우선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민족? 백인입니다. 백인 중심주의입니다. 백인이 항상 유색인종과 흑인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들이 미개한 유색인종과 흑인종을 지배해서 다스리면 너희들이 우리 지배를 받으면은 오히려 살만해진다라는 그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일본 놈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환경오염을 넘어 생태계 전면적인 붕괴 현상으로 이어졌고 인간의 생존마저 위기에 빠뜨렸다. 또한 사람 사이에서도 허용적 이용 가치만을 따지게 되면서 인간이 수단화 상품화되었으며 인간 정신의 폐하를 불러일으켰다. 그 옆에요. 생태문학은 자연과 인간 교류 내지 합의를 목적으로 한 서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나무를 작가가 분명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림책을 넘어서서 생태문학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단락. 자본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 자연을 파괴를 넘어 인간 정신의 황폐화와 인간 소외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장막을 치면서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소통도 단절되고.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자본주의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되고 그 투자는 다시 재생산되고 재투자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끝없는 잉여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은 철저히 그들의 존재 방식을 무시당한 채 희생되고 파괴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자본주의 모습인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밑에요. 모든 것을 경제적 효용 가치로 판단함으로써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업무적으로 변화했으며 인간의 존재 또한 효용 가치로 환산돼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지만 따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바로 필연적으로 인간 정신의 향폐화와 인간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그림책에서도 봐봤던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줄거진 부분요. 경제적 효용 가치로 위조하는 삶의 방식을 취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부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욕망은 본래 인간으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대상들을 소유하도록 부추기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특징의 근대 자본주의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인간 소외를 필연적인 결과로 잉태하였다. 서구의 근대 문명은 이성 중심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 내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의 성을 우위에 놓으며 자연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사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이용 가치와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는 개체 중심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우리 사회를 흔히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가 뭡니까? 동자도 같을 동자잖아요. 같이 더불어 어울려 사는 사회인데,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자본주의를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의 생활이 파괴가 되고 개체의 이익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딱 우리 사회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거진 부분, 이러한 개체 생명의 성향을 사회에 적용시킨 경쟁 위주의 형태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생계 활동에 있어서 생태적 고려보다는 수익의 확대에 더 관심을 쏟게 되며 협동 위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생태적 고려를 통하여 더욱 장기적인 공동의 선을 추구하게 된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 숲을 발견하고는 집을 짓고 산다. 사람들이 필요로 나무를 하나씩 벤다. 그 필요는 사람들이 안락한 삶 이상의 잉여 가치를 낳고 욕망을 낳는다. 너무 지나치게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필요한 것 이상, 먼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잉여 가치거든요. 잉여 가치가 문제인 거예요. 잉여 생산품. 그 잉여 생산품은 인간의 욕망을 더욱더 부추기고 그 욕망은 다시 더 많은 잉여 생산품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인간이 10억을 벌면은 제 어릴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10억이면은 엄청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 중심에서 보자면은 10억이면 부자일까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거든요. 서울의 강남은 아니고요. 서울 전체의 평균 집값이 얼마라고요?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요. 14억, 5억 이렇게 된답니다. 강남은 더 심하고 이제는 10억은 부자가 아니고요. 최소한 한 50억은 돼야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보세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면 충분한 부자였는데 지금은 50억. 이대로 가면은 이제는 100억도 부자가 아닌 세상이 됩니다. 뭐 100억, 200억, 1000억 넘어가겠죠. 부자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필요는 사람들이 안락한 삶 이상의 잉여 가치를 낳고 욕망을 낳는다. 모닥불을 위한 나무가 필요하고 현관의 그늘을 위한 나무가 필요하고 의자와 각종 조각을 위해 나무가 또 필요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급기야 더 큰 안락을 위해 커다란 장벽을 짓는다. 그 결과 사람들 간 소통은 사라졌고 마을은 삭막해졌다. 이기심이 극에 달하자 마지막 나무를 먼저 베고자 한다. 이렇게 생태계의 순환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절단되고 만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사이도 적대적 이기심과 경쟁만이 서로 남아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묻지마 범죄와 이전에 없었던 흉악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적대적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일 수 있다. 그 끝은 인간과 생태계 모두의 공멸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밤 10시 반에 SBS에 꼬리에 꼬리 무는 이야기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씩 봐보세요.
우리 끔찍했던 사건들, 과거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 전에 보니까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던데 94년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탄핵시킨 최초의 범죄인데 강남의 한 아줌마가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이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외제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제차를 강남 이외의 사람들은 요즘에는 부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니지만 94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그때는 강남 외에는 외제차를 잘 안 타고 다녔거든요. 강남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치장하고 다니는 뭐 수천만 원 백을 들고 다니면서 샤넬백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아줌마들은 무작정 골라서 그런 아줌마를 데려가가지고 묻어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더라, 갑자기. 예, 맞아. 지존파라고. 예. 그게 지존파 사건이 바로 마지막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그 지존파 사건을 조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지존파한테 그 기자가 질문하니까 왜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 묻지마 범죄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못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서 저렇게 많이 부유할까? 여기에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사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묻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22세기를 맞이 못하는, 현재 인류는 22세기를 맞이 못하는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심각한 지구의 기후 위기를 보라. 이것은 인간에게 보내는 지구 생태계의 경고이자 애원이다. 정이 넘치는 따뜻한 인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지구 생태계의 순환을 위해서도 인간의 무한 이기심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 그림책을 통해 생태학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구의, 인류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에서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북유럽 같은 곳에서는 특히 독일에 저는 뭐 유학을 못 갔습니다만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특히 북유럽의 그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 친구들 대부분 교수니까 그 나라들은 교수들이 제일 작은 차 타는 일종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모닝 같은 제일 작은 차. 그것들이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충분히 저 나라에서도 조금 큰 차를 아니면 수입차를 탈 수 있을 정도는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 능력은 되는데 왜 안 타느냐? 오히려 교수라고 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막 몇천만 원 백을 들고 다니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교수들은 벤처라든지, 쉐보라입니까? 뭡니까? 그런 어떤 수입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었죠. 많은 아주 비싼 차와 비싼 백과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거기에서 발전하고 발달했는데 뒤늦게 자본주의를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자본주의가 시작된 그 유럽의 나라와는 완전히 지금 현재 180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상당한 모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그림책은 정말 우리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모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요. 진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22세기를 맞이 못하는 최초 인류가 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를 하잖아요. 다른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나라와 봐도 너무나 좀 천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그림책은 상당한 울림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에 강경민 작가님의 가사시 시집에 나오는 죽은 고목나무의 삶은 제가 이게 생태 논문을 쓸 때 제가 이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해서 아무도 안 뵀잖아요. 작은 나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쓸모없고 뭐 거의 죽은 나무가 아닐까 풀떼기 같은 표현이 이 책에서는 나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한 그루가 되어가지고 또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런 거를 이제 본다면은 이제 제 죽은 고목나무의 삶은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쓴 거고요. 시간 관계상 도시 죽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한 10몇 년 전에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선배인데 대학 선배와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겨울에 그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배의 친구, 대학 친구는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 쪽에서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야 이 친구가 안 보여서 이 친구 비상연락망을 찾다가 그 사람이 정영기라는 사람인데 그 정영기라는 선배 이름이 있어가지고 당신한테 연락을 하는 거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 친구 이름, 사는 집을 아느냐? 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술 마시고 있다가 말고 그 친구 집에 가봤어요.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이제 원룸은 영처럼 이렇게 그런 원룸이 아니고 주택식 원룸이었거든요. 일종의 옛날로 보자면 새빵살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갔는데 그 주인한테 똑똑해서 주인이 문 열어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온돌이 전혀 없고요. 싸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가 이불을 덮고 있다라는 그게 이불이 좀 북신했거든요. 위에 이게 봉우리가 좀 찼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한눈에 딱 보고 알았는데 느낌이 샤앙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주인하고 그 선배하고랑 나랑 같이 보고 얼굴을 딱 이불을 들치니까 사람이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한겨울이어서 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마 시체는 그대로 사람 모형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쓴 건데 이 시는 이제 여기서 그림책에서 보자면은 장벽을 높이 세우고 사람들 간에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죽음. 12월 만에 발견된 친구 시체. 가족도 애인도 직장 동료도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12월 만에 발견된 그의 시체 앞에서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만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뿐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그의 부재에 관심조차 없었다. 서너 평 남짓한 깜깜한 방. 이불을 덮고 친구는 무엇을 고민했을까? 무엇을 꿈꾸었을까? 절망의 끝, 새로운 삶. 악마 같은 세상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추악한 도시를 한 번만이라도 고마워하게 그는 이불 속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 미련 하나 없는 듯 얌전히 저 세상으로 들었다. 그의 얼굴이 편안했는지 일그러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이렇게 친구의 죽음은 이물스러운 도시에서 사망자 1이라는 숫자만 더해 주었다. 너도 나도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도시는 차가운 무덤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전에 읽었던 시처럼 좀 거대한 무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이 넘치는 그리고 또 인간을